재심은 나에 나타난 현상의 원인을 기술하고 그러한 현상에 대응하기 위한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의 통화정책의 기대효과. 그러면 여기서 한국은행이 어떤 정책을 쓸 거고 미국 연방준비은행의 통화정책, 여기도 뭔가 액션을 취할 거란 말이야. 그러면 어떤 결과가 일어날 수 있는지 기대효과에 대해서, 또 하나는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에 대해서 논술을 하시오. 그러니까 한국은행과 미국 연방준비제도가 저런 통화정책을 했을 때의 기대효과, 그리고 발생할 수 있는 부작용, 그 결과와 부작용까지 얘기하는 거야. 자, 여기 밑에 볼까? 한국은행이 또 기준금리를 올렸다. 지난 8월 이후 네 번째 인상이다. 한은은 어제 금융통화위원회를 열고 기준금리를 연 1.25에서 1.5, 보통 0.25씩 올리는 거야. 조정했다. 금통위원 6명의 만장일치였다. 금융통화위원회 그 위원들이 모두 이자율, 기준금리를 올리자고, 여기가 올라가면 시중은행도 다 올라가니까 현재 한은 총재가 공정점을 고려하면 이례적인 행보다. 그만큼 통화량, 인플레이션이 심각한 지경에 있다는 얘기지. 왜 그러냐면 이자율을 올린다는 건 통화량을 줄이겠다는 뜻이야. 생각해봐. 이자가 올라가니까 시중통화가 은행으로 들어가죠. 왜냐하면 이자율이 높아졌으니까. 자, 투자처가 마땅하지 않으면 은행으로 들어간다. 이번에는 제롬 파웰 미국 연방준비제도 의장은 이날 기존에 기자회견에서 금리를 더 빨리 올리는 것이 적절하다면 그렇게 할 것이라고 말했다. 내년 말 금리 예측 수준은 연 2.75이다. 내년에도 서너 차례 금리를 올릴 수 있다는 뜻이다. 지금 금방 얘기했듯이 통화량에 관련된 거야. 자, 그러면 저렇게 했을 때 일어나는 기대효과하고 그 다음 부작용 얘기를 했단 말이야. 자, 우리 나부터 한번 읽어볼까? 문제 나. 영국 주간지 이코노미스트는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가지고 가격이 상승하는 최근의 경제상을 병모경상, 병의 그 좁은 부분이라고 표현했다. 그러니까 공급이 못 따라가는 거야. 수요는 많은데. 그러니까 물건이 별로 없지요. 그러니까 가격이 올라갈 수밖에. 자, 2021년 들어 전 세계적으로 철강, 구리, 목재, 반도체, 원자재 가격이 크게 상승했다. 그러면 이것만 봐도 통화 가치는 떨어진 거야. 물가가 올라왔으니까. 각국 정부는 코로나19 확산으로 위축된 경기를 살리기 위해서 개인과 기업에 지원금을 지급했다. 통화량 팽창, 대출을 지원하는 등 많은 돈을 뿌렸다. 그 결과 시중에 쓸 수 있는 돈, 통화량이 많아졌다. 또한 코로나19 백신 접종을 진행되자 경기가 회복될 것이라는 기대감이 높아지면서 경제 전반에 걸쳐 수요가 빠른 속도로 늘어났다. 사람들이 그동안 참아왔던 소비를 늘리고 있기 때문이다. 기업이 소비 부진에 대응해 주렸던 이번에 생산을 늘리기 위해서는 이전보다 더 많은 원자재가 필요한데, 이렇게 늘어나는 수요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해 원자재 가격이 급등하고 있다. 특히 대표적인 원자재 소비국인 중국의 경기 회복에 따라서 원자재 수요는 급증했다. 주요 원자재 중 하나인 구리 생산 세계 1, 2 칠레와 페루는 근로자들이 코로나19에 감염되어 광산 채굴이 더뎌져 구리 공급이 더욱 어려워진 상황이다. 지금 완전히 원자재도 올라갈 수밖에 없는 거고, 그 다음에 통화량은 아주 극단적으로 팽창돼 있어. 자, 그럼 원자재를 실어 나르는 선박의 운임도 빠르게 상승하고 임금 상승, 코로나19 확산으로 세계 경제가 위축되면서 세계로 오가는 물자 양은 줄어들자 해운업계도 운항 스케줄을 줄였는데 최근 수요가 급증하고 있기 때문에 늘렸겠죠. 자, 운송할 배를 구하기 어려워 항공 운송을 찾는 기업이 늘어나면서 항공 운임도 올라갔어. 이런 것도 서비스의 가격이 올라간 거야. 물건값은 재화의 가격이고 재화와 서비스 모두 기업이 혹은 그 생산자가 만들어내는 거고 소비자는 그걸 소비하는 거야. 그러니까 눈에 안 보인다고 해서 그게 물건이 아닌 게 아니야. 예를 들어 임시 직원을 구해. 그러면 임시 직원이 와가지고 임시로 서비스를 해준다고, 자기 역할을 해준다고, 그것도 다 상품의 일종이야. 돈을 내고 돈 지불하고 받는 모든 혜택은 다 상품이라고 생각하면 돼. 그때 눈에 안 보이는 유형을 재화
무형을 서비스라고 하면 돼. 그러면 여기 항공운임 이런 것도 마찬가지지. 2011년 5월 10일 항공 화물 운송 지수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대. 운송 지수가. 이렇게 원자재 가격과 함께 운임까지 상승해 버렸으니까 생산 비용은 올라가고 생산자는 이윤을 남기기 위해서 가격을 올려야 되고요. 이처럼 수요는 급증하는데 공급이 부족한 상황이 이어지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인플레이션을 추정하는 대표적인 지수인 CPI, 이거 우리 배웠어? 이건 수능 완성에 나오잖아. CPI. 실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 살펴보자. 소비자 물가 지수는 일반 가구에 구입하는 상품과 서비스 가격 변동을 평균적으로 나타낸 물가 지표. 근데 가중치가 있다 그랬지, 그지? 이 지수를 계산하기 위해서 조사하는 품목의 상황에 따라 달라진다. 가중치가 높다는 건 소득에 차지하는 비중이, 소비 비중이 크다는 거야. 그래프를 보면 한국과 미국, 유로존 모두 소비자 물가 지수 상승. 지난해 같은 시기에 비해 높아졌대. 특히 미국의 2022년 2월 CPI 상승률 전년 동월 대비 7.9%로 예상을 크게 웃돌며 1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높아졌다. 그리고 이러한 인플레이션은 최근 발생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 우로 전쟁으로 인한 에너지, 곡물 같은 현물의 가격이 급등하면서 점점 심화되고 있다. 지금 여기 나와 있는 그래프는 소비자 물가 지수 이야기한 거고, 급등세를 보이고 있는 미국, 유럽도 마찬가지고 한국도 마찬가지다. 자, 그래서 나에 나타난 인플레이션, 이거는 통화량은 늘고요, 공급이 수요를 못 쫓아가고요, 그 다음에 쫓아가려고 원자재를 구매하다 보니까 원자재 가격이 올라가고, 그 다음에 선박 운임도 올라가고, 따라서 항공 운임도 올라가고, 임금도 올라가고, 결국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상승하고 있는, 즉 통합 팽창이 가속화되고 있는 거니까 인플레이션에 대한 걱정을, 우려를 놓칠 수가 없겠지, 그지? 자, 그러면 여기 지금 보면 밑에 보니까 우리나라는 얼마나 했지? 1.5로 됐나? 2.75? 아까 2번 문제 밑에 보면 한국은행은 얼마나 올렸어? 1.5였잖아. 얘는 2.75고 내가 지금 써놓은 게 맞았네, 그치? 그러면 얘네들은 모두 이자율을 올렸다는 얘기잖아. 이자율을 올렸다는 얘기는 통화량, 아까도 얘기했지만 통화량을 줄일 목적으로 지금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하는 거야. 인플레이션을 잡을 때 하는 게 통화정책하고 통화량 조절로 하는, 그 다음에 재정을 가져가는 재정지출, 우리가 보통 세금을 걷어들이거나 아니면 지원금을 지원하거나 이게 재정을 늘리거나 줄이는 거야. 그게 이제 통화량 조절하는 거란 말이야. 여기는 지금 한국은행은 이자율을 높이고요, 그 다음에 연방준비제도도 역시 이자율을 높였단 말이야. 그러면 얘네들이 지금 하고 있는 이유는 뭐냐면, 자, 이자율을 왜 높였어? 그랬더니 나한테 신문해 보니까 인플레이션의 조짐이 보여. 자, 코로나19 때는 어땠어? 코로나19 때는 그때는 수요도 별로 없었고요, 경제가 위축돼 있었잖아. 그때는 오히려 경기 부양책을 했어야 돼. 그러니까 경기 부양책이라는 게 우리가 통화량, 시중의 통화량을 늘려야 되는 거야. 그래서 이 통화량이 늘면 돈이 풀린다는 것은 돈이 흔하다는 거잖아. 그러면 돈이 흔하다는 얘기는 돈을 많이 갖고 있으니까 지출이 늘어나고 물건을 구매하고, 그래서 경기가 좀 살아나게 만드는 게 지금 코로나19 때의 그 경기 부양책으로 할 수 있는 방식이란 말이야. 근데 지금은, 자, 통화량을 늘리려면 이자율을 낮춰야 되거든. 지금 한국은행과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높인 거하고 정반대의 경우가 경기 부양책이고, 경기를 부양한다는 건 통화량을 늘리는 거야. 그래서 이자율을 낮춰가지고, 야, 은행에다 저금을 해봤자 이자도 별로 안 준다, 그냥 그거 갖다 딴 데 하자. 그래서 이자율을 낮춰버리면 통화량이 늘어난다고. 그게 코로나19 때란 말이야. 근데 지금 한국은행하고 미 연방준비제도가 이자율을 높였다는 건 뭐냐면, 전쟁도 일어났죠. 에너지 현물 가격이 막 올라가고 있어. 원자재 가격 급등하고 있어. 그러니까 결국은 수요를 위해서, 공급이 따라가기 위해서 그런 것들을 찾다 보니까 현물, 진짜 물건들, 원자재 이런 물건들이 가치가 상승한 거야.
상승한 거야. 물가가 오른다는 얘기지. 그러면 통화량이 늘어봤자 아무 의미가 없는 거지, 그지? 그러니까 통화량을 좀 줄이면서 물가 상승을 좀 억제하는 긴축 정책을 발휘하고 있는 거지, 지금. 긴축 정책. 긴축, 정확히 재정 정책. 정부가 하는 걸 재정 정책이라고 했잖아. 통화량을 줄이는 정책. 그래서 이자를 올렸다고 그런 얘기야. 자, 긴축 재정 정책은 정부가 하는 거고요. 여기서 이자율은 다시 말하면 이건 통화량 정책이라고 하는 거잖아. 아까 잠깐 얘기했는데, 자, 통화량 정책을 통해서 하는 게 이자율이야. 결국은 긴축 정책을 쓴다는 거지. 정부는 긴축 정책을 쓸 수밖에 없는 게 아까 얘기했던 코로나19 이후에 통화량이 증가하고 있단 말이야. 그러면 통화량을 줄일 방법은 두 가지. 세금을 걷거나 아니면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그 통화량을 은행이 흡수하는 그 방법이 통화량을 줄이는 고전적인 방법이란 말이야, 경제정책. 근데 내가 하나 해주고 싶은 얘기는 뭐냐면, 기대 효과가 뭘까요? 라고 이야기했잖아. 그러면 이건 답은 벌써 주었다니까. 제시문에 다 나온다니까. 자, 보세요. 위에서 뭐라 그랬냐면, 채무 상환을 미룬다 그랬어. 통화량이 늘어서 화폐 가치가 떨어지면 미루면 미룰수록, 늦게 갚으면 늦게 갚을수록 가치가 떨어지니까 같은 금액을 갚아도 내가 이익이란 말이야, 채무자가. 그러면 이렇게 이자율을 높여버리면 대출을 받은 사람들은 상환을 하려고 한다고. 이해됐니? 무슨 말인지? 그러면 부채 상환을 해야 된다는 부담 때문에 소비 투자를 줄여. 이번에도 투자를 줄인다고. 이유가 달라. 이자율이 상승하면 대출 채무자들은 그 채무 상환의 부담 때문에 소비도 위축되고요. 투자도 줄여. 그러면 경기 지금 통합 팽창에 의한 지나친 활성화를 다소 긴축, 즉 위축, 경기 위축 쪽으로 유도할 수 있다고. 그게 기대 효과야, 지금. 알았어? 다만 있잖아. 투자 줄이고요. 소비 줄이면 바로 어디로 연결돼? 노동시장으로 연결된다고. 기업은 있잖아. 소비와 투자가 위축되면 근로자를 줄이겠죠. 생산이 줄어들어야 되니까 근로자를 줄인다고. 그럼 실업률이 증가하면 가계소득이, 실질소득이 낮아지죠. 그러면 경제 침체가 되고요. 이해됐어? 그러니까 중앙은행이 이자를 높이면 통화량 조절은 가능해. 즉 인플레이션을 가는 걸 막는, 억제하는, 물가 상승을 억제하는 이런 효과가 있어요. 기대 효과는 물가 상승 억제 효과, 통화량을 감소시키는 효과, 즉 인플레이션을 다소 지연시키거나 억제하는 효과. 하지만 물가 상승을 만약에 억제하지 못했다 그러면 경기 침체도 오고요. 물가 상승도 계속 이어질 가능성도 있어. 이거를 경기가 침체됐는데 가격은 오르는 걸 뭐라 그러지? 스태그플레이션이라고 들어봤어? 거기까지 연결된다. 그러니까 이거를 스태그플레이션 써야 돼요? 쓰면 좋지. 근데 안 되면 이거라도 써야 되는 거야. 자, 그렇게 해가지고 물가 상승을 억제시키고 물가를 잡았다. 그 다음에 인플레이션이 팽창되는 걸 좀 줄였다. 이자율을 높여가지고 얻은 효과란 말이야. 근데 이게 실패하면 물가는 물가대로 오르고요. 경기 침체는 침체대로 되고요. 그럼 두 가지 다죠. 이상한 현상이 일어나죠. 물가가 상승하는데 보니까 경기는 침체돼 있어. 경기 침체 시에 물가가 상승하는 이상한 결과를 만들어낼 수 있다.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그게 스태그플레이션이다라고 얘기하는 거지. 뭐라고요? 부작용이지 당연히. 그러니까 부작용을 한마디로 얘기하면 경기 침체가 되고요. 또 하나는 물가 상승이 계속 유지될 수도 있다. 잡지 못하면. 알았어? 무슨 말이지? 그렇게 이해하면 돼. 알았어? 그럼 결국은 통화량 조절 정책을 통화정책이라고 할게. 통화정책은 이게 지금 복불복이라고 하긴 좀 그렇지만
반반이다. 성공할 수도 있고 실패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성공하더라도 경기 침체, 성공 못하면 더 최악. 경기 침체는 물론이고 물가 상승까지 이어진다. 그럼 결국은 아까 얘기했던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이자율을, 자 지금 봐봐, 이자율을 0.25를 한 단계씩으로 하는데, 보통 예를 들어 미 연방준비제도가 2.75라 그랬어. 이게 있잖아, 2.5에서 이렇게 올렸으면 괜찮은데 2.25에서 이렇게 올렸으면 자이언트 스텝이라 그래서 지나치게 이자율을 올렸잖아. 만약에 2.75가 이렇게 급격한 이자율 상승이었다면 이렇게 단계별 이자율 상승하는 게 더 바람직하다. 잘못하면 이런 급격한 이자율 상승 같은 통화 정책은 부작용, 반작용이 충분히 일어날 가능성이 높아진다 라는 얘기를 할 수 있는 거야.